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감히 여기서 이런 막말을 해. 아가씨 제정신이야? 지금 어디라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고성을 지른 건 딸 지혜였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국화꽃 향보다 진동하던 건 시누이 박서현의 입에서 터져나온 돈 소리였다. 슬픔으로 핏발선 지혜의 눈이 금방이라도 제 고모에게 달려들 것처럼 이글거렸다. 어디긴 어디야, 우리 오빠 가는 길이지. 그러는 넌 어미의 비도 없니? 어른한테 말하는 뽐새 좀 봐. 장례식장 구석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남편의 사진과 그 앞에서 악을 쓰는 시누이를 번갈아 보았다.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것이 지독한 악몽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남편이 떠난 건 불과 사흘 전이었다.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다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게 마지막이었다. 구급차가 오고 병원으로 실려가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흐릿한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40년을 함께한 내 삶의 절반, 아니, 내 삶의 전부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그런데, 형님, 똑똑히 들으세요. 오빠가 저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인천 공장 정리하면 나오는 돈, 절반은 제 몫이라고요. 그리고 이 집도 오빠가 저 고생한다고 나중에 지분 떼어준다고 했어요. 그거 다 까먹고 형님이랑 애들이 꿀꺽하려는 속셈 아니죠? 시누이 박서현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긴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 몫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장사치의 날카로운 소리였다. 발인 전날 밤이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곁을 지키던 그 시간에 시누이는 내게 유산 이야기를 꺼냈다. 아가씨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당신 오빠 편하게 보내주는 것만 생각하고 싶어.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제발 지금은 아니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애원은 시누이의 탐욕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다. 나중에? 뭘 나중에 해요? 오빠 눈 감자마자 형님이 재산 빼돌리려고 하면 어떡해. 우리 오빠가 평생 피땀 흘려번 돈 형님이 뭘 했다고 다 가지려고 해요? 평생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짝. 귀가 먹먹해지는 파열음과 함께 고개가 돌아갔다. 왼쪽 뺨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사람들이 숨을 멈추는 소리, 딸 지혜의 비명, 아들 민준의 낮게 깔린 분노의 목소리가 뒤섞여 귓가를 윙윙 울렸다. 시누이가 내 뺨을 때렸다.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수많은 조문객이 보는 앞에서. 엄마, 고모 미쳤어요? 지혜와 민준이가 동시에 내게 달려왔다. 지혜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시누이에게 달려들었고 민준이는 그런 지혜를 붙잡으며 이모부를 노려봤다. 시누이의 남편 김영철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내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거나, 내가 틀린 말했어?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 저 여우 같은 마누라한테 평생 뜯기고 살다가 죽어서도 재산 다 뺏기게 생겼잖아. 여우 같은 마누라. 평생 뜯기고 살았다. 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40년이었다. 우유부단하고 마음 약한 남편을 대신해 억척같이 돈을 모으고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철없는 시누이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내 청춘, 내 인생을 몽땅 바쳐 이룬 가정이었다. 그런데 저 여자는 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부정하고 있었다. 뜨거웠던 뺨의 통증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 자리에 칼날 같은 분노와 서늘한 모멸감이 차올랐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방향을 잃고 시커먼 증오로 변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누이를 보았다. 평생을 오빠 등골에 빨대를 꽂고 살아온 오빠의 죽음 앞에서도 제 입속만 차리는 저 추악한 얼굴을. 장례는 그렇게 엉망으로 끝났다. 발인을 하고 남편의 유고를 수목장으로 모시는 내내 우리 가족과 시누이네 가족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시누이는 멀찍이서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지만 그 눈은 남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횡했다. 거실 소파에도 서재 책상에도 안방 침대에도 그의 흔적이 아른거렸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저며왔다. 하지만 이제는 마냥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나에겐 지켜야 할 아이들과 그리고 남편의 명예가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지혜는 여전히 분이 안 풀리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 옆에 앉았다. 그 인간들 다시는 안 볼 거야. 어떻게 엄마 뺨을 때릴 수가 있어? 그것도 아빠 영정 사진 앞에서. 짐승도 그런 짓은 안 해. 지혜야,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오빠는 봤어? 고모부라는 인간은 옆에서 말리지도 않고 치매 걸린 할머니 귀에다 대고 계속 뭐라고 속닥거리더라니까. 분명 엄마 욕했을 거야. 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치매 초기 증세로 아들 내외와 함께 살던 시어머니.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장래 내내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다. 그런 어머니에게 시누이가 무슨 짓을 했을지 불보듯 뻔했다.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이 밤중에 누구일까? 민준이가 현관으로 나갔고 이내 언성이 높아졌다. 이 시간에 여긴 무슨 일입니까? 내 조카 집에 내가 오는데 무슨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니? 비켜. 시누이였다. 김서방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시누이는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소파에 보란듯이 주저앉았다. 그리곤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형님, 장례식장에서 못다한 이야기 마저 해야죠. 그것은 차용증이었다. 남편 박진우의 이름과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내용은 남편이 시누이 박서현에게 3억 원을 빌렸으며 갚지 못할 시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 절반을 양도한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다. 이게 뭐야? 보는 그대로예요. 오빠가 사업 힘들 때마다 저한테 돈 빌려가면서 써준 차용증. 형님은 모르셨나 봐요? 하긴 오빠가 형님한테 체면 구기기 싫어서 말 안 했나 보지. 시누이는 비웃음을 흘렸다.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남편은 단 한 번도 내게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매달 시누이에게 보내는 생활비 때문에 힘들어하면 했지. 거짓말. 아빠가 고모한테 돈을 빌릴 리가 없어. 지혜가 소리쳤지만 시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라. 여기 내 아버지 지장 찍힌 거 안 보여? 이거 법적으로 다 효력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3억 내놓으시든가 아니면 이 집 절반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법대로 하는 수밖에. 법대로. 그 말이 내 머리를 망치로 내리쳤다. 슬픔과 분노로 흐릿했던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을 집어들었다. 남편의 필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지장은 진짜 같았다. 내 평생의 보금자리, 남편과 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이 집을 내놓으라니. 남편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들이닥쳐 돈을 요구하고 뺨을 때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시누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더 이상 예전의 이서진이 아니었다. 남편의 그늘 아래서 조용히 순응하며 살던 나는 남편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다. 이제 나는 내 자식과 내 집을 지켜야 하는 어미일 뿐이었다. 못 줘. 단 한 푼도 이 집 벽돌 한 장도 당신한테 줄 수 없어. 내 입에서 나온 것은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내 입에서 나온 것은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시누이 박서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늘 제멋대로 휘둘러도 그저 참고 견디던 새언니의 예기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뭐라고요, 형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오빠가 남긴 빚을 갚겠다는데. 빚이라고? 당신 오빠가 평생 당신한테 퍼다 준 돈이 얼만데. 그게 빚이면 이 세상에 빚 아닌 게 어디 있겠니? 나는 차용증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거실의 정적을 갈랐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법대로 하자니 나도 법대로 해봐야겠구나. 민준아, 지혜야.
문 열어드려라. 손님 가신다. 어머니, 엄마.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통쾌함이 섞여 있었다. 신우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형님, 진짜 이렇게 나오시겠다? 좋아요. 나중에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영철 씨 가요. 신우이 부부는 거의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내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엄마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에서 구겨진 차용증을 가져가 꼼꼼히 살폈다. 아빠 필체랑 미묘하게 달라요. 그리고 이 지장도 인주가 너무 선명해요. 미리 찍어둔 지장 위에 내용을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럼 위조라는 거니? 확신할 순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해요. 일단 제가 아는 변호사 친구한테 연락해 볼게요. 그리고 엄마, 이제부터 고모가 하는 어떤 말에도 어떤 행동에도 절대 반응하지 마세요. 녹음기 항상 켜두시고요. 아들은 그날 이후 나의 든든한 사령관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신우이의 공격은 집요하고 악랄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문자를 보내 집을 당장 비우라고 협박했다. 나와 아이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내용은 기가 막혔다. 내가 남편이 죽자마자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신우이를 내쫓았고 심지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까지 요양원에 버리려 한다는 것이었다. 여보세요? 서진이니? 네, 아주버님. 너 정말 서연이한테 그랬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돈 때문에 동기간 의를 끊어. 그리고 어머님은 왜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해? 내가 그러면 못 써. 아주버님의 호통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니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이미 신우이의 거짓말에 넘어간 친척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평생 좋게 지내왔던 관계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렸다. 나는 순식간에 남편 잡아먹고 재산에 눈이 먼 악독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가장 가슴을 후벼 판 것은 시어머니의 변화였다. 신우이는 우리가 없는 틈을 타 시어머니에게 접근했다. 안 그래도 아들의 죽음으로 충격받은 노인에게 무슨 말을 속삭였는지 시어머니는 나를 볼 때마다 경계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다. 내가 내 아들 돈 다 먹고 나를 내쫓으려 한다면서. 서연이가 그러더라. 내가 나 요양원에 갖다 버릴 거라고. 어머님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버려요. 서연이 말 믿지 마세요. 시끄럽다. 이 독한 것. 내 아들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늙은이까지 없애려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는 내게 손에 잡히는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그렇게 나를 아껴주시던 분이었다. 치매가 그 사람을 바꿔놓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다. 나는 내 집 거실에서 쫓겨난 사람처럼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그고 소리 죽여 울었다. 남편의 빈자리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당신만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내몰리지는 않았을 텐데.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나는 결국 수십 년 지기 친구 수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혼 후 혼자 작은 식당을 꾸리며 억척같이 살아온 친구였다. 내 유일한 숨구멍이었다. 수희야, 나 너무 힘들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단호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울지 마. 우는 건 나중에 저것들 다 밟아주고 나서 울어.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서진. 수희는 당장 자신의 식당으로 오라고 했다. 허름하지만 정갈한 식당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아 나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수희는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더니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 앞에 놓아주었다. 일단 먹어. 속부터 든든해야 싸울 힘도 생기는 거야. 나는 꾸역꾸역 국밥을 넘겼다. 눈물 콧물이 섞여 무슨 맛인지도 몰랐지만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자 얼어붙었던 속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서진아, 내 남편 박서방. 사람 좋고 성실했지.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 자기 식구한테 너무 약했다는 거. 특히 그 여동생한테는 공과 사도 구분 못했잖아. 평생을 밑빠진 독에 물 붓듯 퍼졌지. 내가 속 썩은 게 어디 한두 번이었어. 수희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그랬다. 남편은 내게는 더없이 좋은 남편이었지만 동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늘 우유부단했다. 그 차용증 100% 가짜야. 하지만 그걸 증명해야지. 내 남편 통장 거래 내역부터 싹 다 뒤져봐. 수십 년간 박서현한테 돈 들어간 기록이 차고 넘칠걸. 그게 다 증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내 남편 공장 그대로 있니? 응, 아직 정리는 못했어. 가봐. 거기 가보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 남자가 자기 서재보다 더 많은 비밀을 숨겨두는 곳이 자기 일터야. 수희의 말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남편의 공장. 그의 인생 절반이 녹아있는 곳. 다음 날 나는 민준이와 함께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남편의 공장으로 향했다. 진우정밀이라는 낡은 간판이 우리를 맞았다. 겉보기엔 탄탄해 보였던 공장은 가까이서 보니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맡고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군데군데 녹이 쓴 철문. 남편이 얼마나 고단하게 이곳을 지켜왔는지 고스란히 느껴져 가슴이 아려왔다. 공장 안에서는 기계 몇 대가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다. 남편의 오른팔이었던 오 부장님이 우리를 보고 달려나왔다. 사모님, 아드님. 어쩐 일로? 오 부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남편과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다. 사장님 가시고 나서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나는 오 부장님을 따라 남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손때 묻은 책상, 낡은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남편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해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부장님, 혹시 남편이 회사 자금 때문에 힘들어했나요? 특히 여동생 제 시누이 때문에요. 내 조심스러운 질문에 오 부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모님도 아시는군요. 사장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끓이셨는데요. 매달 돈 붙여주는 건 기본이고 무슨 일만 터지면 와서 돈 달라고 아가씨 남편 사업자금 대준다고 공장 기계 담보로 대출받으신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사장님 붙잡고 얼마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 동생인데 어떡하냐면서.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나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다. 남편은 내게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한 적이 없었다.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장님, 사실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도 속은 빚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가씨가 와서 돈 달라고 할 때마다 화가 났던 겁니다. 사장님 피 빨아먹는 거머리 같아서. 이야기를 듣던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남편의 책상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그러다 문득 책상 아래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철제 금고가 눈에 들어왔다. 부장님, 저건 뭔가요? 아, 저거요? 사장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쓰시던 겁니다. 중요한 서류 같은 거 넣어두신다고 저희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수희의 말이 뇌리를 스쳤다. 남자가 자기 서재보다 더 많은 비밀을 숨겨두는 곳이 자기 일터야. 그거 열어볼 수 있을까요? 오 부장님은 열쇠 꾸러미를 가져와 여러 개를 맞춰보았지만 맞는 것이 없었다. 결국 민준이가 공구함에서 절단기를 가져와 금고의 낡은 경첩을 잘라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현금 뭉치가 아닌 낡은 노트 몇 권과 두툼한 서류철이 들어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는 노트를 집어들었다. 남편의 필체였다. 그것은 그의 일기장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남편의 서재에 앉아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첫 장은 20년도 더 된 날짜였다. 서연이네 가게 보증금을 또 해줬다. 서진이에게는 비밀이다. 알면 분명 속상해할 테니. 이 못난 오빠를 용서해라. 민준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등록금이 만만치 않은데 서연이가 남편 노름비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했다.
아내 몰래 비상금을 깨서 보냈다. 아들에게 미안하고 아내에게 더 미안하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남편의 고뇌와 미안함이 절절하게 배어나왔다. 신우이에게 수십 년간 돈을 대주며 살았던 남편의 고통, 그리고 그 사실을 아내와 자식들에게 숨겨야만 했던 죄책감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우유부단했지만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마음 약한 남자였을 뿐이다. 눈물이 쏟아져 일기장 위로 뚝뚝 떨어졌다. 민준이는 내 어깨를 감싸주며 다른 서류처를 묵묵히 살폈다. 그것은 회계 장부였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박서현 송금이라고 적힌 내역이 수십 페이지에 걸쳐 기록되어 있었다. 그 금액을 합산하자 신우이가 내민 차용증의 3억 원을 훌쩍 넘는 액수였다. 이것만 있어도 고모가 아빠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아빠가 고모한테 돈을 계속 줬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때 장부들 사이에 끼워져 있던 얇은 서류 한 장이 민준이의 눈에 띄었다. 엄마, 이거. 민준이가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5년 전 날짜로 작성된 각서였다. 내용은 본인 박서현은 오빠 박진우에게 빌린 사업자금 1억 원을 반드시 갚을 것을 약속하며 만약 갚지 못할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신우이 박서현의 이름과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신우이가 내민 3억짜리 차용증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각서에서 교묘하게 내용만 바꾸고 남편의 지장을 위조해 돈을 갚겠다는 문서를 돈을 빌렸다는 문서로 둔갑시킨 것이었다. 핏줄이라는 이름 아래 오빠의 죽음까지 이용해 그의 마지막 남은 것들을 빼앗으려 한 악마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다. 나는 각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이제 차가운 분노와 뒤섞여 내 안에서 들끓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강철 같은 결심이 자리 잡았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내 남편의 명예를 위해, 내 아이들과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 추악한 탐욕에 맞서 싸우기 위해. 나는 더 이상 약한 아내,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아니었다. 나는 전사였다. 각서를 쥔 내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뼛속까지 시린 배신감, 죽은 남편에 대한 처절한 미안함,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환멸이 뒤엉켜 있었다. 남편은 죽어서도 제 동생의 칼에 2번 찔리고 있었다. 엄마. 지혜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이의 온기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른다. 민준이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구겨진 차용증과 남편이 남긴 각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 이성적인 아이의 눈에 처음으로 살기가 스쳤다. 이걸로 끝났어요. 고모는 사기, 사문서 위조, 협박, 최소 징역형이에요. 민준아. 용서해선 안 돼요, 엄마. 이건 그냥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빠의 마지막까지 더럽힌 인간을 절대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요. 아들의 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그랬다. 이것은 더 이상 집안의 재산 다툼이 아니었다. 한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한 남자의 명예를 지키는 싸움이었고 남겨진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남편의 서재에 마주 앉았다.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은 지났다. 우리는 이제 작전 회의를 하는 군인들이었다. 남편의 일기장, 수십 년치의 송금 내역이 담긴 회계장부, 그리고 결정적 증거인 신우이의 각서. 우리의 무기는 차고 넘쳤다. 어떻게 할까? 당장 고소할까? 지혜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아니, 고소는 최후의 수단이야.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민준이가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고모는 지금 친척들 사이에서 엄마를 파렴치한으로 만들어놨어. 법적으로 이겨도 우리는 가족들 사이에서 영원히 고립될 수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고모가 스스로 꾸민 거짓말에 덫에 걸려 모든 사람 앞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야. 재기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아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냉정했다. 우리는 신우이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녀의 거짓말을 믿는 모든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진실을 폭로하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을 짜야 했다. 며칠간 우리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신우이의 전화와 문자 폭탄에도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마 우리가 겁을 먹고 변호사를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오만이 그녀의 발목을 잡을 터였다. 예상대로 신우이는 더 대담해졌다. 며칠 뒤 아주버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재수 씨, 지금 당장 서연이네 집으로 좀 와봐야겠어. 어머님 일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냐는 물음에 아주버님은 와서 보면 알아.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민준이와 지혜의 얼굴도 굳어졌다. 우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곧장 신우이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신우이네 집 거실에는 아주버님 내외와 다른 시댁 식구 몇몇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넋이 나간 표정의 시어머니와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얼굴의 신우이 박서연이 있었다. 형님 오셨어요? 마침 잘 오셨네. 박서현이 우리를 보며 능글맞게 웃었다. 불길함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아주버님 이게 다 무슨...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서현이 말을 가로챘다.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요. 아들 죽고 나니까 며느리라는 게 치매 노인 구박하고 요양원에 버리려고 하질 않나. 제가 보다 못해서 그냥 제가 모시려고요. 엄마 그렇죠? 신우이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다. 시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고개를 몇 번 끄덕였다. 그리고 엄마 명의로 된 시골 땅이랑 예금도 있는데 이대로 두면 형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엄마의 성년 후견인이 되려고요. 엄마 재산도 지키고 병원 수발도 들고. 제가 다 해야죠, 딸인 제가. 성년 후견인. 그 단어가 내 귀에 천둥처럼 울렸다. 치매 증세가 있는 시어머니의 법적 대리인이 되어 재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속셈이었다. 남편의 유산도 모자라 이제는 늙은 어미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탈탈 털어가려는 것이다.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 그래, 서연이가 생각이 깊다. 오죽하면 저러겠어. 재수씨,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을 그렇게 구박하면 쓰나. 아주버님이 나를 나무라듯 말했다. 다른 친척들도 동조하는 눈치였다. 나는 완벽한 사면초가에 빠졌다. 잠깐만요. 그때 내 뒤에 서 있던 민준이가 나섰다. 그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고모, 아주버님 그리고 다른 어른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어머니가 왜 아무 말씀 안 하셨는지 오늘 전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준이는 거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회계 장부를 펼쳐놓았다. 이게 다 뭐냐? 신우이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쓰신 회계 장부입니다. 개인적인 장부죠. 민준이는 장부의 특정 페이지들을 펼쳐 친척들 앞에 내밀었다. 그곳에는 날짜와 함께 박서현 송금, 서현 자녀 학비, 서현 남편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체된 내역들이 붉은 펜으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10만 원, 100만 원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까지. 페이지를 넘길수록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게 뭐야? 오빠가 나한테 용돈 준 걸 가지고. 박서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용돈이요? 고모, 여기 아버지가 고모부 사업자금 때문에 공장 기계 담보로 대출받으신 서류도 있습니다. 이자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고모가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다닐 때 우리 아버지는 그 이자 갚느라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민준이는 은행 대출 서류 사본을 장부 위에 던졌다. 친척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리기 시작했다. 아주버님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딸 지혜가 나섰다.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의 낡은 일기장을 들고 있었다. 여기 할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장이 있어요.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지혜는 목이 메는 것을 참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오늘 서연이가 또 돈 이야기를 했다. 서진이와 아이들 볼 면목이 없다. 나는 나쁜 남편, 나쁜 아빠다.
하지만 하나뿐인 내 동생을 어찌할 수가 없다. 내가 눈 감으면 우리 서진이가 내 아들, 딸이 저 철없는 동생을 평생 책임져야 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렵다. 서진아, 미안하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당신에게만 온전히 좋은 남편이 되어주마. 지혜의 낭독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몇몇 여자 친척들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었다. 시어머니마저도 아들의 글에 무언가 느낀 것인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서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남편 김영철은 안절부절 못하며 아내의 눈치만 살폈다. 거짓말. 저거 다 쟤들이 꾸며낸 거야. 우리 오빠가 그럴 리가 없어. 박서현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힘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뎠다. 내 손에는 그녀가 내밀었던 3억 원짜리 차용증과 남편의 금고에서 나온 진짜 각서가 들려 있었다. 아가씨. 아니, 박서현 씨.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아가씨가 아닌 이름으로 불렀다. 그녀의 어깨가 움찔했다. 당신 오빠가 당신한테 3억을 빌렸다고 했지? 여기 당신이 나한테 내민 차용증이야. 나는 위조된 차용증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리고 여기 당신 오빠 금고에서 나온 진짜 문서가 있어. 나는 남편의 필체로 박서현 각서라고 적힌 낡은 봉투에서 조심스럽게 진짜 각서를 꺼내 펼쳤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일부러 또박또박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었다. 각서. 본인 박서현은 오빠 박진우에게 빌린 사업자금 1억 원을 반드시 갚을 것을 약속하며 만약 갚지 못할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2021년 5월 12일. 박서현. 각서의 내용이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박서현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이게 왜 거기서 나와 오빠가 찢어버렸다고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진실이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테이블로 달려들어 각서를 낚아채려 했다. 민준이가 재빨리 그녀의 팔을 막았다. 이거 나. 저거 다 가짜야. 저 여자가 우리 오빠 죽이고 재산 가로채려고 꾸민 짓이라고.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발악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끝났다. 그녀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아주버님은 충격과 배신감에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있었다. 서연아, 내가 어떻게 오빠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진우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형님,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저게 다 꾸민 거라니까요. 닥치지 못해. 아주버님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평생 동생 편만 들던 그였다. 그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다. 나는 말없이 박서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공포와 탐욕 증오가 뒤엉킨 그 눈을. 나는 더 이상 그녀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여웠다. 당신은 당신 오빠를 2번 죽였어. 한 번은 평생을 등골 빼먹으며 살았을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그이가 죽은 후에 그의 이름에 먹칠을 했을 때. 내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을 것이다. 이제 당신이랑 우리는 끝이야. 다시는 내 아이들 앞에 그리고 내 남편의 이름 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이 모든 증거 가지고 경찰서로 갈 거야. 명심해. 나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어머니에게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나와 박서현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어머님, 이제 집으로 가시죠. 내가 손을 내밀자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어린아이처럼 내 손을 잡았다. 아들을 잃고 딸에게 배신당한 늙은 노모의 손은 앙상하고 차가웠다. 우리가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할 때 뒤에서 박서현의 악에 바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 김영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내를 말리지도 우리를 잡지도 못했다. 아주버님과 다른 친척들은 경멸과 실망이 뒤섞인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박서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에 스스로 갇힌 것이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도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나는 길고 긴 숨을 내쉬었다. 지난 몇 주간 나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잠식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남편의 아내 민준이와 지혜의 엄마로 살아왔던 이서진의 시대가 끝나고 오롯이 한 명의 독립된 인간 이서진으로 살아갈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남편의 빚과 회사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내 옆에는 그 누구보다 든든한 내 아이들이 있었고 내 안에는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강인함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그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부러지지 않을 깊고 단단한 뿌리를 가진 나무가 되어 있었다. 신우인의 집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차가운 겨울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지독한 싸움의 열기는 간데없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자리에 텅 빈 허탈함과 강철 같은 피로감만이 남았다. 차에 오르는 내내 우리 세 사람과 시어머니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나는 운전하는 민준이의 단단한 옆모습을, 백미러에 비친 지혜의 퉁퉁 부은 눈을, 그리고 옆자리에서 모든 것을 잊은 사람처럼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앙상한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고도 멀었다. 라디오 소리조차 없는 차 안의 침묵은 무거웠지만 더는 불편하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모든 것이 부서지고 무너진 폐허 위에 내리는 정적과도 같았다. 우리는 한 팀이었고 방금 지독한 전쟁을 함께 치른 전우들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처와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시어머니를 방에 모셔 눕히고 나서야 우리 셋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끓일 힘도 없어 정수기에서 받은 미지근한 물컵만 각자 앞에 놓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혜였다. 엄마 이제 진짜 끝난 거지? 아이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지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주르륵 흘러내렸다.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헤아릴 수 없이 다쳤을 나에 대한 안쓰러움이 담긴 눈물이었다. 나는 가만히 손을 뻗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생했어, 우리 딸. 엄마가 제일 고생했지. 민준이는 묵묵히 동생의 어깨를 두드려주더니 내게로 시선을 돌렸다. 어머니, 하지만 이게 진짜 끝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고모 성격에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아마 마지막 발악을 할 겁니다. 돈이든 감정이든 뭐라도 얻어내려고요. 그때가 정말 마지막 고비가 될 겁니다. 아들의 말은 현실적이고 냉정했다. 그래, 박서연은 그런 인간이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방에게 상처라도 남기기 위해 마지막 독을 뿜어내는 전갈 같은 여자.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이틀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불길한 예감에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서현이었다. 형님, 저 서연이에요.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악에 받쳐있지도 탐욕에 번들거리지도 않았다. 처절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형님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오빠한테도 형님한테도 제가 그때는 돈에 눈이 멀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친척들한테도 다 손가락질 받고 이젠 아무도 저를 사람 취급 안 해요. 영철 씨도 저랑 못 살겠다고 하고 형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엄마라도 우리 엄마라도 가끔 보게 해주세요. 제가 엄마한테 정말 잘할게요. 이렇게 엄마랑도 연 끊고 살면 저는 정말 기댈 곳 하나 없이 어떻게 살아요. 형님 제발. 애원과 동정심 유발. 그녀의 마지막 무기였다. 시어머니를 빌미로 어떻게든 우리와의 연결고리를 남겨두려는 속셈이 훤히 보였다. 예전의 나였다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거짓 눈물 뒤에 숨은 검은 속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서현 씨,
당신 어머니는 이제 내 어머니이기도 해.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모실 거야. 그러니 더는 어머니를 당신의 방패막이로 삼을 생각하지 마. 형님.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마. 당신 이름, 당신 목소리, 이제 지긋지긋해. 다음에 또 연락이 온다면 그땐 정말 민준이 말대로 이 모든 증거 들고 경찰서로 갈 거야. 이건 내 마지막 경고야. 나는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곧바로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내 인생에서 박서현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도려내는 순간이었다. 속이 후련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한때는 정말 동생처럼 아꼈던 사람이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신우이와의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 앞에는 더 현실적이고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었다. 바로 남편이 남긴 빚이었다. 며칠 뒤 민준이가 공장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모두 정리해 내 앞에 펼쳐놓았다. 은행 대출 원리금, 공장 기계 할부금, 밀린 자재 대금, 직원들 퇴직금까지 액수는 내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남편의 회사는 속이 텅 비다 못해 마이너스인 거대한 빚더미였다. 이걸 다 어떻게 갚니? 눈앞이 캄캄했다. 나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정말 집안 살림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의 규모는 내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민준이가 여러 서류를 분류하며 말했다. 일단 자산은 이 집이랑 공장 부지, 그리고 공장 기계들이에요. 부채가 자산보다 많지는 않으니 공장을 정리하면 빚은 다 갚을 수 있어요. 문제는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도 그 뒷말이 무엇인지 알았다. 공장은 남편의 인생 그 자체였다. 그의 청춘과 땀,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곳. 그것을 내 손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남편의 삶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공장은 안 돼, 그건 내 아빠의 전부야. 엄마.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이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아빠가 가장 지키고 싶어 했던 게 뭘까요? 낡은 기계가 돌아가는 공장이었을까요? 아니면 엄마랑 우리가 사는 이 집이었을까요? 아들의 말은 칼날처럼 냉정했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 내가 없어도 이 집은 꼭 지켜서 너희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지혜도 내 손을 잡으며 거들었다. 엄마, 아빠의 유산은 공장이 아니야. 우리야. 아빠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가장 바라실 거야. 공장은 아빠랑 함께 우리 마음속에 묻으면 돼. 아이들은 나보다 훨씬 어른스러웠다. 나는 평생 그들을 품 안의 자식으로만 여겼는데 어느새 이렇게 자라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 있었다. 나는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마침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내 아빠도 그걸 원할 거야. 결정은 내려졌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며칠 뒤 나는 오랜 친구 수희를 찾아갔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나는 공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수희는 의외로 담담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잘 생각했다. 죽은 사람의 흔적에 발목 잡혀서 산 사람이 고생할 필요는 없어. 박서방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고. 수희는 깍두기 한 점을 내 밥 위에 올려주며 말을 이었다. 서진아, 너 이제 뭐하고 살래? 빚만 갚고 나면 끝이야? 글쎄, 생각해 본 적 없어. 생각해. 이제부터라도. 너는 이제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그냥 이서진이야. 너 자신을 위해 뭘 하고 싶은지, 뭘 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라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해. 평생 남들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잖아. 이젠 내 인생을 살아야지. 친구의 직설적인 말이 가슴을 울렸다. 내 인생. 나는 단 한 번도 나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늘 남편과 아이들이 내 인생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이도 많고 평생 살림만 했는데. 바보 같은 소리. 너 음식 솜씨 좋잖아.
옛날부터 내가 해준 집밥이 제일 맛있었어. 거창하게 시작할 거 없어. 우리 가게 주방이 요즘 사람이 부족한데 오전 시간에만 잠깐 나와서 일손 좀 거들어 줄래? 큰 돈은 못 줘도 내 용돈벌이는 충분히 될 거야. 수희의 제안은 뜻밖이었다. 내가 일을 한다고? 그것도 식당 주방에서? 상상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함께 아주 작은 설렘이 피어올랐다. 내 힘으로 돈을 벌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것. 낯설었지만 어쩌면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장 매각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남편의 오랜 동반자였던 오 부장님이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 주었고 다행히 경기가 어려운 와중에도 공장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날 나는 혼자 공장을 찾았다. 오후에 햇살이 먼지 쌓인 창문을 통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멈춰버린 기계들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공장 안을 걸었다. 기계마다 남편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기름 냄새마저도 그의 채취처럼 느껴졌다. 이곳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제 동생의 밑 빠진 독을 채우기 위해. 남편의 작은 사무실에 들어섰다. 모든 짐은 다 빠져나가 횡했지만 벽에 걸린 낡은 달력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남편이 쓰러지던 그달에 멈춰버린 달력. 나는 달력 앞으로 다가가 먼지를 손으로 쓸어냈다. 달력의 숫자 위에는 남편의 깨알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서진 생일. 케이크. 목걸이. 내 생일이었다. 그는 내 생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다녀오겠다며 현관을 나섰는데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달력을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원망과 그리움,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를 온전히 보내주는 나만의 장례식이었다. 그렇게 남편의 계절이 가고 나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다. 공장을 판 돈으로 모든 빚을 청산하고 나니 수중에는 정말 작은 돈만 남았다. 하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나는 수희의 제안대로 그녀의 식당에서 오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고 힘들었다. 하루 종일 서서 양파를 까고 설거지를 하고 육수를 내는 일은 평생 해온 살림과는 또 다른 고됨이었다. 하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 손에 쥐어지는 일당의 빳빳한 감촉은 그 어떤 부유함과도 바꿀 수 없는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나의 변화는 가족에게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지혜는 퇴근길에 식당에 들러 엄마 밥이 최고라며 저녁을 먹고 가는 날이 많아졌고 무뚝뚝하던 민준이는 힘들지 않으시냐며 내 어깨를 주물러주는 살가운 아들이 되었다. 치매 증세가 있던 시어머니는 낮 동안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고 저녁에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가끔 정신이 맑아지는 날이면 땀 흘리고 돌아온 내 손을 잡고 애썼다. 아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시누이가 내 뺨을 때린 그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나는 남편이 살아생전 아끼던 작은 마당에 호미를 들고 나갔다. 남편은 해마다 이곳에 상추와 고추를 심었었다. 나는 그가 가꾸던 텃밭 한쪽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화사한 봄꽃 모종을 심기 시작했다. 분홍빛 페랭이꽃, 노란 금잔화, 보랏빛 펜지. 흙을 만지는 내내 남편 생각이 났다. 그를 잃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그가 남기고 간 차가운 구멍이 있었다. 아마 이 구멍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구멍을 들여다보며 주저앉아 울지 않았다. 대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심고 나만의 색깔을 가진 꽃을 피워내리라 다짐했다. 막 마지막 모종을 심고 흙을 다독여 주었을 때 등 뒤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뭐 하세요? 꽃 심는다. 올해는 우리 집 마당 좀 예쁘게 꾸며보려고. 지혜와 민준이는 내 옆에 쪼그려 앉아 내가 심은 꽃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와 예쁘다. 아빠는 맨날 먹는 것만 심었는데.
지혜의 말에 우리 셋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햇살이 우리의 웃음소리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다. 나는 흙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내가 일군 작은 꽃밭과 내 옆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아내로 살아온 40년. 나는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그의 그늘에 기댄 등나무가 아니다. 비바람을 맞고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마침내 제 힘으로 단단히 땅에 뿌리내린 한 그루의 나무 이서진으로 다시 태어났다. 나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서진님의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시련을 겪었고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